윌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임 앤데 데어 안방, 여섯 번째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책 앞표지와 뒷표지가 이미지 파일로 올라가 있죠. 끝과 시작이 이 책의 키워드입니다. 끝, 절망의 끝이라고 했네요. 우리의 살아가는 실존에도 그런 절망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건 자기가 운이 좋아서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많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긴 있으나 완전한 게 예, 완전한 유토피아는 없어요. 절망이 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몰트만이 이 책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의 2장이 되겠습니다. 1부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아기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의 출생이 얼마나 신비로우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그 아기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아기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아기의 약속이었어요. 1번 아이의 신비에 대한 관점들, 2번 아기 메시아 아기, 3번 예수와 아이들, 4번 모든 사람에게 유년기를 비춰주는 희망. 아기 때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뭐 아주 아기 때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뭐 저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까지 기억은 비교적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쭉 다니면서는 기억이 더 생생하죠. 초등학교 때도 생, 뭐 생생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 느낌은 좋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생동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생활 형편은 그렇게 유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또 아버님이 이제 노동자시라서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 형제들 6명이었고 근데 어쨌든 아주 가난에 찌든 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어느 정도 살았는지를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 힘든데 중산층은 안 됐을 것 같고 중하고 하하고 그 사이쯤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은 거의 노는 거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노는 경험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정말 너무 없습니다. 불행한 건데, 이걸 어른들이 어떻게라도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들도 그런데 생각은 있으나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학원에 뺑뺑이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네요. 뭐 그렇고 유년기는 따뜻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억에 특별한 경우는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그, 그 나쁜 경험이 있긴 있겠으나 근데 초등학교 말고 더 어릴 때는 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사람들에게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와의 그 교감은 특별한 거일 겁니다. 자, 2장은 청소년,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입니다. 야, 아기에서 조금 크면 청소년이 되잖아요. 5단계로 나오네요. 1번, 청소년에 대한 현대 발견. 2번, 포겔이 아니라 포겔 아닌가? 아래 청소년동, 포겔. 이거 뭐 국가주의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산천을 돌아다니는 거니까 걷기이거든요. 걷는 새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런 청소년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거 아닐까요? 3번, 히틀러의 청소년. 히틀러 청소년. 이건 무슨 유겐트인데, 히틀러 유겐트는 아니고, 무슨 유겐트인데, 그 본문 가면 나오겠죠. 청소년의 유겐트라고 합니다. 잘 알려진 용어인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4번. 그러니까, 이 몰트만이 반더포글 시절에 어린아이였고, 히틀러 청소년 시절에 그 티네이저였었고, 군대 막 들어갈 만한 4번 소비 아이들은 아니, 몰트만의 손자, 손녀뻘 되는 지금 아이들, 되겠죠. 5번, 미래는 젊게만 된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미래를 안다면 젊게 사는 겁니다. 자, 2부로 직접 가봅시다. 2장이요. 이제 1부의 2장입니다. 37쪽 보겠습니다. 2장 제목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 앞에서 차례를 통해서 전체 윤곽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7쪽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 패러그래프예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 그렇다 얘기도 하고 아니다 얘기도 하죠. 미래는 청소년의 것 맞죠. 우리는 뭐 몇십 년 있다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건데 청소년들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근원적으로 본다면 그 청소년들도 조금 시간이 더 가면 다 이제 나이가 많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미래가 없는 거니까 그건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핵심은 이제 아마 멀뚱만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미래를 정말 미래답게 내다보는 사람이야말로 청소년이다라는 거죠. 연대기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청소년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노년기에는
더 이상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 뭐 이래 문장이. 노년기에는 더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시간과 함께 인간은 늙어간다. 미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과거는 커진다. 그렇다면 미래는 청소년의 특권인가? 노년기에 인간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단 말인가? 인간의 연령대로부터 미래를 바라본다면 사실상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단지 다가오는 연수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가능성들의 충만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코멘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청소년이란 단어는 그다지 큰 매력적인 것이 못될 것이다. 우리의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가능성들의 충만함, 아, 이걸 이제 미래로 본다면 청소년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젊었든지 또한 늙었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순간 이 미래의 시간적 경계선에 서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간에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인지하고 실현하는 미래의 가능성들을 하나의 질적인 의미에서 젊게 만들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 갈망, 기다림, 이런 것들이 참된 의미에서의 미래인 거죠. 그게 이제 젊게 사는 겁니다. 시간과 함께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래의 도전을 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미래에 우리는 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뭐 대가들은 그니 지금 요 내용이 수필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 쓴다고 하더라도 전곡을 지릅니다. 이렇게 글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글 읽기가 설교에도 큰 도움이 돼요. 기독교 신앙은 미래와 연관되잖아요. 종말과 연관되고 거룩한 상상력, 예언자들의 상상력, 묵시적 어,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서 종말론적 어, 하나님 나라의 오심 뭐 등등을 우리의 실제 삶과 연관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저런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나이만 든다고 해서 젊은 게 아닌 거죠. 미래를 얼마나 생명 충만하게 저희가 아, 희망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 수학 능력 시험에 꼭 묶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그 생명 충만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 이야기는 뭐잘 정리됐죠.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 그게 독점된 거 아니다. 2장의 1번 청소년에 대한 현대의 발견. 이렇게 저렇게 청소년들 발달에 관한 음, 분석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 39쪽 밑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 문명이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사회 안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날로 높이 평가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옛날에는
유년 청소년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에 반대되는 청소년 문화혁명을 발견하기도 한다. 1900년에 엘렌 카이는 어린이의 세기를 선포하였다. 아, 이거 뭐 딱딱한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고, 음, 현대 문명이 시작한 뒤로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높이 평가되긴 했는데, 이제 반대되는 것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여정은 자발적인 청소년 운동으로부터 독재 정권 하에서는 청소년의 국유화로, 예, 국가 재건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청소년들이요. 또한 오늘날에는 청소년 문화의 상업화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40조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업화 나오죠. 이용당하잖아요. 아이들이 장사의 대상이 되어 상업화로 이루어졌다. 나의 아버지는 1914년 이전에 열광적인 자유 독일의 반더 포걸, 이게 반더라고 하는 것은 산책한다는 뜻입니다. 예, 돌아다닌다. 반더룽 하면은 나그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가리키거든요. 떠돌이처럼 반더. 그래서 포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포겔은 새입니다. 새. 포 저걸 포걸이라고 발음하면 틀려요. 이 번역한 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라서 독일어에 뭐 잘하죠.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으니까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일어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걸 포걸이라고 발음했는지 모르겠어요. 포겔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들은 저걸 뭐 반더포걸 이렇게 좀 빨리 발음해서 그렇게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운동이 있었던 거죠. 14년에. 아, 저기는 아, 저 반더포걸 운동에는 몰트만의 아버지가 청소년이었을 때 활동했던 거군요. 나는 1939년 따분한 히틀러 청소년이었으며 나의 손자들은 오늘날 컴퓨터 광이다. 이것이 어려운 시절을 겪은 독일의 청소년 세대들의 모습이다.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이 전향적으로 많이 좋아진 반면에 반대 현상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반대 현상이 독일에서는 저 세 가지 운동, 두 가지는 운동이고 한 가지는 그냥 상업화 현재 상황인 거죠. 그렇게 분석을 했네요. 저건 뭐 우리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좀 더 심했죠. 더 심했다고 말을 해도 되나요? 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뭐 경주에서 다니는데 군사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 학생 그걸 호국단이라고 부르던가. 그래서 그 대표 어로 뭐 어디 전방도 가고 탐방 같은 거 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독일도 그랬어요. 현대에는 이제 저런 국가주의는 없어졌는데 어, 컴퓨터광 상업화로 청소년들이 규격화되고 마는 거예요.
반더포겔 청소년 운동 그 설명이 40쪽부터 쭉 나옵니다. 그건 생략하겠어요. 독일 사람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야 직접 관계는 없어요. 두 번째는 히틀러 청소년입니다. 아, 독일어로 그대로 발음하는군요. 히틀러 유겐트라고 하네요.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청소년. 그건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종종 봤죠. 그 10대 중반까지 초중반 독일 아이들이 저는 국가주의에 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애국 청소년단인 거죠. 그 히틀러 청소년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더포겔, 두 번째는 히틀러 유겐트예요. 그것도 마지막 대목만 보겠습니다. 45쪽에 나오네요. 나치 이데올로기로부터 하나의 정치적인 청소년 종교가 생성된 것이다. 하이 히틀러 해갖고 뭐 그런 걸 배우고 국가사회주의의 미래 역군들로 성장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러한 독일 청소년 세대들은 희생당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스탈린그라드와 쿠르츠크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단지 애초부터 가망이 없는 전쟁에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경악할 만한 인류의 범죄자들이기도 한 그들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것이다. 참, 비슷한 일들이 뭐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20세기의 독재 정권 하에서 경험했던 청소년의 국유화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유년기를 빼앗고 생명 충만한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거 다 빼앗기는 거죠. 그들의 청소년기를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독재자들의 청소년 제의 청소년 유겐트입니다. 예, 쿨트 영어로도 똑같이 쓰죠. 컬트라고 영어로는 CULT 이렇게 쓸 겁니다. 청소년 제의 독재자들의 청소년 제의 그러니까 청소년을 재단에 바치는 거죠. 재단을 바치는 의식이에요. 그거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파괴했다. 그들은 개혁적인 미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박탈해버리는 우를 변했다. 우를 범하였다. 음. 지금 우리는 일부의 2장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비 아이들, 몰트만 손자들 세계입니다. 네. 이건 뭐 몰트만 이야기 안 들어도 뭐 우리 눈에 선하죠. 우리도 이건 뭐 똑같으니까요. 핸드폰을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제 갖고 있는 실정이니까 또 그게 없으면 어머니가 또 불안하다고 하죠. 아이들을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소통하니까 참 뭐 그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아이 지금 좀 부유하게 살잖아요.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은요. 비싼 물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비 아이들,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47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예도 들었는데 뭐다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소비자로서 교육을 받아 특정한 상품에 의존적이 되지만 다른 한편 광고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도 하네요. 너무 많은 광고를 보게 되면 청소년들은 이들을 광고를 인지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는 데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소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7쪽 미래에는 젊게 만든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 거죠. 이거 5번입니다. 예, 2부, 아니 1부, 2장,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에서 5번, 미래는 젊게 만든다. 미래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입부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즉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 아니면 미래는 젊게 만드는가. 모든 아기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청소년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삶의 연수를 내다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래가 서서히 그러나 명백하게 소멸되는가? 그렇지 않다. 시간이 줄어들어도 그렇지 않다. 그럼 이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있긴 있다. 또한 아이들처럼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삶의 낙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른인데도. 뭔가 막혀 있는 거죠. 소비만 하든지. 청소년들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 세상을 멸시하고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경쟁을 포기하는 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이들도 있다. 다음 쪽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48쪽이에요. 이게 2장의 마지막 대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은 본질상 특별히 진취적이고 사람들은 노는 길에 접어들수록 보수적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삶의 가능성들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도전의 개념으로서의 미래는 유년기와도 또한 청소년기와도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 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비록 그가 혹은 그녀가 아직 새로운 것을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지 않다. 미래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늙은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70살이니까 많이 살았잖아요. 뭐 대구 샘터교회도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대구 선수 아카데미 주로 운동을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활동하는 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설교문 작성하고 그건 뭐 꾸준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대구 선수 아카데미 회원들을 위해서도 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배도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드리고 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설교 녹화를 해서 대구 선수 아카데미를 통해서 보내니까 활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미래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 책 3부로 가게 되면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니까 미래가 영원한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은 앞으로 살아갈 젊은 연수 때문에 본질상 특별히 창의적인가? 창의적인 능력들은 모든 시기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불현듯 나타나거나 이를 인식함으로써 일깨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작점에 서 있다. 언제나. 나이가 들어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002년 8월 18일 중병을 앓고 있던 82세의 교황 바오로 2세가 고향인 폴란드 크라쿠프 지방 방문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폴란드 사람이니까 환영하고 그를 향해서 연달아 외쳤다. 교황님, 당신은 젊습니다. 당신은 젊습니다. 흡족한 데 미소를 띤 교황은 까칠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니,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의 삶의 앞으로의 가능성 측면만 바라본다면 그의 말은 옳다. 다 늙었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니 옳지 않은데, 그러나 그의 정신과 사역을 고려한다면 그를 젊게 바라본 사람들의 말이 옳다. 이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간파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 이거 읽고 오늘 강동 마치겠습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미래가 열려 있으니까요.